일본에서 술은 오랜 전통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특히 술자리가 정말 흔한데요. 회식 같은 그런 술자리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해요. 바로 주치폭력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5명 중에 1명이 술에 취한 타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과음이 폭력이나 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고 해요. 술은 때로는 사람이나 분위기를 풀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통제가 되지 못하면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가족에겐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 메이입니다. 2021년 3월 29일 밤 11시 50분 일본 아와모리현에 위치한 한적한 주택가에서 급박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남자친구를 찔렀어요. 신고자는 27살의 여성 미우라 사키코였습니다. 즉시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들 눈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신고자 사키코의 남자친구 30살 쿄에이였죠. 그는 목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피 묻은 30cm 정도 길이의 빵칼이 떨어져 있었고요. 사키코는 그를 끌어안고 쿄에이 죽으면 안 돼, 눈 감지 마, 막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찌른 남자를 바라보면서 오열하는 이 장면은 현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집에 이 2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방 안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숨죽이고 있던 겁니다. 경찰이 구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울먹이면서 방 밖으로 하나씩 나왔죠. 이 작은 아이들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을까요? 쿄에이는 발견 당시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사키코는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요. 대체 이 커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2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키코와 쿄에이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각각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던 싱글맘 그리고 싱글데디였다는 점이에요. 사키코는 과거에 한 남성 사이에서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어떤 사정 때문인지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이후에 아이들을 혼자 키워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쿄에이 역시 한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은 뒤에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던 상태였고요. 일본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 둘은 그렇게 낯선 인연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최근 일본에서 한부모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가정 때문에 참고 버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심각해지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늦어지는 결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역 커뮤니티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일본 곳곳에는 싱글맘, 싱글데디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또 육아 고민도 공유하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사키코와 쿄에이 역시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2사람은 연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동거를 시작해요. 그렇게 사키코와 그녀의 2명의 아이 그리고 쿄에이와 아이 1명, 총 5식구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가족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정이었지만 누구보다도 돈독하고 서로를 사랑했죠. 이웃들이 입을 모아서 너무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2020년 이들에게 또 다른 축복이 내려옵니다. 사키코와 쿄에이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은 총 4명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절대 만만한 일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특히 사키코는 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엄마 역할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막 몰아붙이면서 살았죠. 당시에 사키코는 겨우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에스테틱 살롱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가게 운영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만큼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이 와중에도 매일 아침 아이들 4명의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 행사에 다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등 엄마로서 역할 역시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NS 활동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SNS에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지내는 일상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에스테틱 살롱의 대표답게 자신을 꾸준히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까지도 자주 공개했죠. 사키코는 그야말로 일도 육아도 자기 관리까지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멋진 워킹맘으로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동경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라는 게 SNS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 순 없잖아요. 완벽한 워킹맘처럼 보였던 사키코에게도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버릇이었어요. 사키코와 쿄에이는 하루가 끝나면 술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힐링 수준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알코올 의존에 가까운 단계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두 사람의 술버릇입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사키코는 원래도 좀 직설적이고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기분이 상하면 그냥 바로 표현하고 감정의 폭도 꽤 큰 편이었죠. 쿄에이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나 봐요. 좀 과격하기는 한데 솔직하고 매력있다? 이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럼 말들을 다 받아주는 게 오히려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특히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키코의 말투는 평소보다 몇 배 더 날카로워지고 독해졌어요. 여기서부터 쿄에이도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근데요, 이 두 사람 정말 기가 막히게 닮았습니다. 쿄에이 역시 술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거든요. 취하잖아요. 그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튀어나왔어요. 특히 사키코의 날카로운 말투가 그의 분노를 자극했고 둘이 같이 취하는 날이면 진짜 예고된 것처럼 다툼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점점 욕하고 물건 던지고 결국에는 쿄에이가 사키코에게 손찌검을 하는 상황까지 번지게 돼요. 어떤 날은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경찰이 2번이나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부부싸움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끔찍한 건 이 모든 장면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방에서 숨죽여서 울면서 엄마 아빠가 고함치고 부딪히는 소리를 그대로 다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사키코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부터 쿄에이의 폭력이 아이들에게까지 향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거 술버릇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 완전 가정폭력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인 거죠. 결국 사키코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남자친구가 술만 마시면 아이들한테도 폭력적이다. 우리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SOS 친 거죠. 경찰도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고 실제로 쿄에이한테 가서 경고도 했어요. 근데 이 이상의 조치는 못합니다. 그게 정작 사키코가 이걸 사건으로 키우는 건 싫다고 했거든요. 사키코는 이미 쿄에이에게 감정적으로 꽤나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라는 선택지는 아예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한테 주의만 조금 줘라 부탁했던 겁니다. 다행히 경찰의 경고 이후로 두 사람은 술을 좀 줄여보기로 해요. 아내의 감정 표현이 살짝 직설적인 것만 빼면 그들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었죠. 술만 없으면요.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키코의 SNS에 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업로드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모습으로 마당을 관리하는 모습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인 2021년 3월 29일 밤.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이들 기준으로는 꽤 오래 참아왔으니까 이 정도 마신다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오랜만에 술이 들어가서 알딸딸하게 막 취기가 오르니까 주체를 못합니다. 결국 조절을 하나도 못하고 과하게 마셔버려요. 자, 술기운이 또 오르니까 다시 말싸움이 시작됐죠. 점점 감정이 과격해지고 말투도 거칠어져요. 당연히 분위기도 엉망이었고요. 이때 사키코가 쿄에이를 죽일 듯이 노려봐요. 그러더니 확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완전히 열받은 것 같았어요. 혼자 남은 쿄에이는 어떻게든 진정해보려고 막 숨 고르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래, 경찰한테 경고도 받았는데 정신 좀 차리자 하면서요. 이때 사키코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30cm짜리 빵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쿄에이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예상치도 못한 공격에 피할 새도 없이 목이 칼에 찔리게 됩니다. 목은 완전 급소잖아요.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해요. 쿄에이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보통 이러면 도주를 한다거나 좀 당황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바로 경찰을 부르던가요. 근데 사키코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피를 뿜으면서 죽어가는데 그걸 찍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녀는 대체 뭘 위해서 그 잔인한 기록을 남겨둔 걸까요? 혹시 자신의 정당방위를 조작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해가지 않는 행동인 건 정말 확실하죠. 서서히 시간이 흐르니까 사키코는 술에서 점점 깨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걸까요? 119에 신고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렇게 구급대가 오고 쿄에이가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사키코는 오열해요. 쿄에이 제발 정신 차려, 죽지 마 막 소리쳤죠. 이 사람 행동이 진짜 일관성이 없지 않나요? 사키코는 체포 후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2022년 5월 사키코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사키코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 논리는 바로 정당방위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과거 쿄에이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서 사키코의 이가 깨지고 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다며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배심원단이 술렁거리자 이 기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주장했죠. 사건 당일에도 말싸움이 커지면서 쿄에이가 다시 폭력을 휘두르려는 기색을 보였고 사키코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든 거다. 그러다가 몸싸움 과정에서 운 나쁘게 쿄에이가 찔렸을 뿐 절대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는 게 이 사키코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평소 다혈질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순간 분노에 휩싸여서 우발적으로 쿄에이를 살해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제시된 게 바로 흉기인 빵칼이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빵칼은 살인 무기로 딱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결정적인 증거라고 여긴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사건에 사용된 빵칼은 우리가 흔히 케이크 자를 때 쓰는 그런 플라스틱 부드러운 칼이 아닙니다. 톱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촘촘히 박힌 30cm의 굳이 따지자면 좀 작은 톱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흉기로 사용되면 일반 칼만큼 치명적이에요. 살이 잘리는 게 아니라 약간 뜯겨 나가죠. 자,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진짜로 방어만 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다면 굳이 길고 날카로운 30cm짜리 칼을 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위협을 할 거라면 다른 물건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칠 가능성이 높은 어찌 보면 치명적인 도구를 선택했다는 건 이미 분명한 사리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추가로 검찰은 사키코가 사건 당시 직접 찍은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영상의 음성만이었죠. 이 영상 자체가 너무 잔혹한 형장을 생생히 담고 있어서 배심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영상 대신 음성만 공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배심원단은 그걸 직접 듣게 됩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비명소리, 숨이 넘어가는 소리, 울음소리까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대로 전달됐죠. 실제로 배심원 중 한 명이 그 음성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재판이 잠깐 중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렇게까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키코는 끝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면서 징역 16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6일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키코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어요. 특히 중요하게 봤던 건 동영상 증거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살해 장면이 막 또렷하게 찍힌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와 상황이 상당히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그걸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최소한 사건 당일만큼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거죠. 오히려 사키코와의 행동은 과잉 방위, 더 나아가서 공격에 가깝다라고 봤어요. 여기에다가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기가 죽였다라고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도 형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사키코는 끝까지 항소했지만 2023년 2월 2일 결국 모든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남아있죠. 하루아침에 부모님 모두를 잃은 그 4명의 아이들이요. 엄마가 아빠를 공격하는 그 순간을 벽 너머에서 그대로 들어야 했던 그 공포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겠죠. 아이들은 현재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정말 술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술이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깊게 쌓여있던 감정, 분노, 그리고 이 무너진 관계가 이 끔찍한 결말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과 그런 남편을 술 기운에 살해해버린 아내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 난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야. 2004년 5월 5일 버지니아주의 체셔피크만 바다에서 수상한 가방을 하나 발견해. 그 안에 있던 건 사람의 다리. 이후로도 시신의 다른 부위도 차례대로 찾게 되는데 5월 11일에는 머리와 몸통이 담긴 큰 가방을,
16일에는 신체의 나머지 부위가 전부 담겨져 있는 작은 가방을 찾았지. 가방 안에 있던 시신은 모두 같은 사람이더라고. 시신이 들어있던 가방은 여행용 사이즈로 약간 되게 다양하게 세트로 나오는 것들 있지. 그런 가방이었었고. 경찰은 우선 시신의 신원을 알아내려고 몽타주도 만들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싹 뒤져봤어. 근데 이 남자가 실종자 신고는 안 돼 있었나 봐. 그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이때 아주 유의미한 제보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몽타주를 TV 광고로 내보냈었거든. 5월 21일 그 광고를 본 한 사람이 자기 친구 같다면서 제보 전화를 한 거야. 최근에 그 친구가 부부싸움을 하고 사라진 상태래. 이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빠르게 그 남자와 DNA를 대조해봤고 정확하게 일치했지. 피해자는 39살이던 빌 맥과이거.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480km나 떨어진 뉴저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 근데 480km면 4시간도 넘게 걸리잖아. 대체 어쩌다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걸까? 자, 우선 사인을 밝혀봐야겠지. 빌은 몸과 머리에 총을 여러 발 맞아서 사망했어. 그리고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 토막난 채로 발견됐다고 했었잖아. 근데 그 절단 부위가 마치 수술을 받은 듯이 예리하게 잘려져 있더라고. 이런 흔적을 봐서는 칼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나 의료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게 돼. 보니까 빌이 결혼한 상태였어. 그의 아내는 멜라니 맥과이거. 근데 남편이 꽤 오랜 기간 사라진 상태였을 텐데 아내가 실종 신고를 안 한 게 좀 솔직히 수상하잖아. 게다가 경찰이 아내 멜라니를 불러서 남편 사망 사실을 알릴 때도 좀 이상했다고 해. 눈물을 보이기는 하는데 뭐랄까 그 남편의 죽음에 딱히 관심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물어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맥과이어 부부는 5년 전인 1999년에 결혼했어. 아이도 낳고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보였지. 게다가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해서 집안 사정도 꽤나 안정적이었고. 근데 문제가 발생해. 아니, 남편이 도박에 중독된 거야. 사실 결혼 전부터 도박 문제가 있긴 했었어. 근데 결혼하고 애도 생기고 하면서 그냥 좀 손 뗀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 도박을 다시 시작했고 이제는 점점 그 금액도 커져가. 이게 차라리 돈만 날렸으면 좀 낫지. 돈 잃고 오는 날이면 그 좌절감과 분노를 아내한테 풀었다고 해. 도박에 폭행까지. 이 부부 사이는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 부부는 새 집 사서 이사를 가자라고 계획하고 있었대.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어쨌든 간에 그 집 위치를 정하는 거에도 또 안 맞아서 다툼이 좀 심했나 봐. 결국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계약했고 이사를 준비하던 중에 둘이 크게 다투고 빌이 집을 나갔는데 이때 남편 빌의 시신이 발견된 거지. 멜라니 진술에 따르면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건 4월 29일이래. 이날 새벽에도 또다시 그 집 문제로 크게 싸웠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유독 폭력적인 거야.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막 목까지 졸라. 근데 그 자리에 아이들도 있었거든. 잔뜩 흥분해서 애들마저 때릴까봐 멜라니는 급하게 애들을 데리고 화장실로 도망쳤어. 그리고 문 잠궈버렸고. 열받은 빌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면서 막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래. 그러다가 혼자 지쳤는지 다시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돌아올 일 없다고 소리 빽 지르고 나가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자기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 그 뒤로도 남편한테 연락 한 통 안 했대. 솔직히 남편한테만 벗어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아빠가 없어도 괜찮겠다 생각할 정도로 빌한테 환멸이 나 있었어. 그래서 따라 나가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몇 주 동안 집에 안 오니까 맨날 아틀랜틱 가서 도박했으니까 거기로 갔겠거니 했었지.
빌한테 또 따로 연락도 없었었고, 그래서 진짜 우리 관계는 끝이다 싶어서 따로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게 멜라니의 증언이야.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좀 수상함을 느꼈어. 빌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같이 살던 사람이 사라졌는데 일주일 넘기도록 신고를 안 했다는 게 맞다 싶던 거지. 그리고 시신이 굉장히 예리하게 잘려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칼을 사용한 적이 있거나 의료계 종사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고, 멜라니의 직업은 간호사,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잖아. 이런저런 정황 증거가 꽤나 많았던 거야. 결국 멜라니는 용의자로 지목됐고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돼. 자,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멜라니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고. 같은 병원 의사 밀러 박사랑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자, 여기서 경찰의 추측은 이거야. 폭력적인 남편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멜라니가 밀러 박사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빌을 살해. 확실한 동기지. 근데 이것도 심증이야. 물증이 없어. 이제 살해 도구, 그러니까 총을 찾아야겠지. 우선 부부가 살던 뉴저지에서는 총기를 구매한 기록을 다 알아보는데 빌, 멜라니 둘 다 총기 소지 기록이 없더라고. 혹시나 싶어서 다른 주까지 범위를 넓혀서 기록 싹 보는데 딱 발견했지. 멜라니가 남편이 사망하기 3일 전인 4월 26일 플로리다주에서 총을 샀더라고. 다른 주 가서 산 게 이게 더 수상하잖아. 멜라니는 이 불륜 사실에 대해서 맞대. 인정했어. 남편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친절한 밀러 박사한테 마음이 끌린 것 같다라고 했지. 하지만 살인은 절대 아니래. 아니 총 산 것도 남편이 총이 필요한데 자기 정가 때문에 못 사니까 아내한테 사달라라고 했던 거래. 애초에 내가 쓰려고 산 것도 아니고 바로 남편은 줬고 빌은 그 보관 박스에 총을 넣더니 창고에 뒀다는 거야. 그 뒤로 자기는 그 총을 본 적도 없대. 근데 주변 지인들의 말은 또 다르더라. 멜라니가 진짜 이러다가 자기 맞아 죽을 것 같다면서 최후의 보호수단으로 총을 사뒀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데 대체 뭐가 진실일까? 하지만 여전히 그 총은 찾질 못했어. 경찰은 그래서 더더욱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해. 자, 이제 그 불륜 상대였던 밀러 박사를 조용히 불러서 신문을 하기도 해. 처음에는 공범으로 의심을 했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하더라고. 뭐 별다른 혐의점도 없었었고. 근데 이때 경찰이 살짝 꼼수를 부리는데 박사한테는 그 사실 숨기고 너 공범 아니냐 하면서 막 압박을 준 거야. 의심 피하고 싶으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겁먹은 박사는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해. 멜라니랑 대화를 녹음하고 증인으로 나서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빌의 자동차가 발견되는데 도박하러 자주 간다는 그 아틀랜틱의 한 주차장에 있더라고. 정말 다행히 그 근처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어. 이때 이 사실을 기자가 신문에 실게 돼. 경찰이 빌의 행적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찾았다면서 싹 보도한 거지. 이 소식을 들은 멜라니가 갑자기 경찰한테 먼저 연락해서 처음 했던 진술을 번복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못 봤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집 나간 당일 따라 나가긴 했다는 거야. 빌한테 그날 너무 화가 나서 아틀랜틱으로 갔어. 남편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우연히 그의 차를 발견하게 돼. 내 차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이때 빌 좀 골려주려고 차를 인근 모텔의 구석진 곳에다가 몰래 옮겨뒀대. 사실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빌이 해서 진짜 열받았던 적 있었거든. 그래서 복수한 거지. 그렇게 차 옮겨두고 급 피곤해져서 그냥 자기 차는 아틀랜틱에 두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간 거야. 그리고 다음날 다시 택시를 타고 아틀랜틱에 와서 자기 차 가지고 갔고. 하지만 남편을 못 본 건 진짜 사실이래. 자, 그럼 CCTV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 보안 카메라 있었으니까. 근데 이상한 게
멜라니가 조수석에 있어. 그럼 운전은 누가 한 거야? 공범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CCTV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운전석에 있던 사람은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어. 경찰은 우선 발견된 빌의 차를 감식했고 그 안에서 빌의 피부 조각과 또 진정제병 그리고 주사기를 발견하게 돼. 발견된 진정제 구매처를 추적해보는데 그 밀러 박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급됐고 멜라니의 아기들 어린이집에서 약국에서 픽업이 됐더라고. 심지어 이 처방전의 서명이 멜라니의 필체로 추정됐었고 그리고 멜라니의 톨게이트 결제 내역도 좀 수상했어. 5월 4일 델라웨어로 갔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델라웨어가 뉴저지에서 아틀란틱으로 가려면 꼭 지나쳐야 되는 그 중간 지점이거든. 근데 이상한 게 그녀가 톨게이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결제 내용 좀 삭제해달라고 했다는 거. 이 사실에 대해서 멜라니한테 추궁을 하니까 아니 자기가 이사갈 집에 가구가 필요한데 델라웨어는 부가세가 없어서 좀 싸게 살 수 있길래 거기로 갔다는 거야. 근데 남편이 죽은 채 발견이 됐다길래 괜한 의심 받을까봐 걱정돼서 그 내역 좀 지워달라고 그랬다는 거지. 이게 과연 사실일까? 경찰도 점점 답답해졌어. 아무리 봐도 아내가 범인이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오니까. 결국 멜라니의 집 압수수색을 결정해. 빌이 토막난 채로 발견됐잖아. 집에서 시신을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화장실부터 온 집안을 조사했지. 바닥 부셔서 배관 내부까지 다 드러냈었고. 그리고 루미날 검사로 혈흔 반응도 확인하는데 완전 반전. 집에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좀 수상한 점이라곤 컴퓨터에서 나온 검색 기록 정도? 근데 그게 진짜 수상하기는 해. 인슐린 치사량, 치명적인 독, 농약, 검출되지 않는 독극물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 2005년 6월 25일 경찰은 지금까지의 정황과 간접 증거들을 토대로 멜라니 맥과이어를 1급 살해 혐의로 체포하게 돼. 검찰에서 추정한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래. 멜라니가 간호사로 일하던 병원에 브래드리 밀러 박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그와 함께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남편 살해를 계획했고 총 구입 후 처방전을 위조했어. 그리고 4월 26일 오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약을 주입한 후 총으로 살해. 그리고 시신을 토막냈고 3개의 여행용 가방에 나눠 담은 거야. 마지막으로 남편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빌의 차량을 아틀란틱의 구석진 주차장에 가져다 둔 거지. 검찰은 그 증거로 총기를 구입한 기록과 허위 처방전으로 구매한 진통제, 남편이 사라진 날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과 마지막으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빌의 차에서 발견된 그의 작은 피부 조직을 증거로 제시했지. 그리고 시신에 담긴 가방에서 멜라니가 일하는 병원의 담요도 발견되면서 검찰은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어.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멜라니의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빌은 결혼 전부터 도박을 즐겨했고 그로 인한 빚도 상당했으며 이를 갚지 못해서 애틀란틱 범죄 조직한테 살해당했을 거다. 집 전체에 루미놀도 뿌리고 배관까지 다 드러냈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냐. 남편 차에서 발견된 그의 피부 조직도 아니 애초에 멜라니 차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피해자 본인 차인데 그게 살아있을 때 다쳐서 떨어져 나온 건지 시신에서 나온 건지 확실하지 않지 않냐. 그건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졌어. 배심원단이 무려 4일 동안 고민했다고 해. 2007년 4월 23일 결국 멜라니는 1급 살인, 불법 무기 소지 및 시신 훼손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아. 판사는 66년 후에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지. 하지만 멜라니는 끝까지 자기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엄마 없이 남겨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 여행용 가방 살인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멜라니는 수감된 지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어. 진짜 범인은 세상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녀가 말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공범? 아니면 또 다른 제3자? 사실 오늘 스토리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 과연 멜라니가 진짜 범인이 맞을까? 진실은 멜라니 본인만 알겠지. 그럼 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어.